자, 인사할까요? 신월 SK증권 신월 연구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자를 좀 가운데로 좀 와주시죠. 지금 네. 카메라 안 나오니까. 네. 자, 일단 지금 부동산 쪽 애널리스트신가요? 부동산의 속성이라는 네. 책을 쓰셨는데요. 네, 채권 전략과 부동산 분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업은 채권 전략이었고요. 아, 그래요? 네, 워낙에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 그리고 정책에 부동산의 영향력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시장을 바라볼 때 부동산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꾸준히 인지를 해왔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채권 시장만을 바라볼 때에는 결국 물가 그리고 경제 펀더멘탈 그리고 뭐 자본에 대한 흐름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부동산을 결부시켰을 때에는 국내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 요인을 조금 더 다각화된 모습에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저만의 뭐 좀 특화된 의견을 기관 투자자분들께 드리면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리고 뭐 저는 부동산을 약간 축구처럼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분들께서 축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 가지고 계신 것처럼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고 뭐 사실 누구나 이에 대한 생각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채권 시장과 부동산을 결부시켜서 바라볼 때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채권과 부동산과 채권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뭐 제가 하고자 하는 바이고, 또한 여기에서 나름의 뷰가 좀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부동산의 속성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부동산 지금 하락이 시작이 됐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네. 동의하세요? 뭐 하락이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하락 폭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과 금액대별로는 좀 상이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은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는 가운데 좀 중저가에서 중고가의 좀 폭넓은 군에서 거래의 냉각 그리고 투자 심리의 위축 등이 결부되면서 급하게 거래되어야 하는 물건들이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약보합의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관측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은 가격대별로 다르고 견조하게 버티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세에는 사실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 일시적인 어떤 흔들림 정도로 보신다. 거래가 없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된 것이고, 이것들을 추세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전 가격대에서 고루고루 하방 압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징조들에 대한 신호들은 아직은 미약하고 설사 조금 더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초반부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금리 인상,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부동산 네. 이런 것들이. 왜냐면 지금 우리는 대출 받아서 사니까 네. 그 올라가는 만큼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기본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결국 금리 인상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대출, 그러니까 타인 자본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자산보다 높은 것이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적인 인식을 부인하거나 아예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은 사실 다소 납득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들은 금리 인상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주택 매매가의 하방 압력이 나타났느냐, 이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과거 큰 흐름상에서 주택 가격이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나온 국면은 2004년 한시적이었습니다. 2004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고 2006년까지 금리가 올라갔는데요. 2005, 6년은 잘 아시다시피 버블 세븐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매우 뜨거웠던 시장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이 뜨거웠다라는 것을 결부시켜 볼 때에는 결국 2004년도에 가격 하방 압력은 금리 인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02년부터 표출되어 있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감으로 나타난 것이고, 또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규제책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냉각이 되면서 투심의 위축이 가격의 소폭 하락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때서부터?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문재인 정부 말씀 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금리 인상은 지금 새 정부 들어섰지만 작년부터 이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금리 인상은 2017년, 18년이었습니다. 비수도권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고 강남 중심의 서울 주택 가격이 상당히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했을 때인데, 금리 인상을 2번 했지만 오히려 더 뜨거워졌었습니다. 금리 인상만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좀 단편적이지 않은가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한 예시는 2010에서 11년도, 그러니까 10년도 7월부터 11년 6월까지 12번의 금통위 동안 5번의 금리 인상, 지금 국면을 제외하고는 가장 압축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었는데요. 그때는 서울 수도권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주택 가격은 약 8% 이상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 비수도권의 수급 매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국 주택 가격의 상방 압력으로 나타났다. 저는 그래서 채권 시장의 종사자이지만 금리의 단일 변수만으로 자산 가격에 모든 것을 영향을 미친다라는 입장에는 다소 회의적이고요. 이는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전통 거래가 가능한 자산에는 모두 다 동일하다. 거기에다가 주택 시장은 여러 주체들의 니즈가 실거주, 실수요와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원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기로 했는데 이제 좀 호우 때문에 연기가 됐단 말이죠. 네. 이 발표를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하락폭이 커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상승으로 갈 것이냐, 그냥 횡보로 그냥 현상 유지가 될 것이냐, 여러 설왕설래의 말이 많았거든요. 어때요, 기조가? 공급 정책이 나온다라면은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시장 경제의 원칙이 수요와 공급인데, 결국 최근에 나오는 공급들이 공급을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은 지난 정부 중후반부부터 현 정부, 새 정부의 초반부와 일맥상통합니다. 거기에서 주를 이루는 것이 관이냐 민이냐의 차이점인 것이고요. 결국은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겠다라는 큰 원칙은 상이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정책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가격의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보다는 횡보 또는 하방 압력이 나타날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주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수급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간, 사이클이 깁니다. 현재 인허가는 작년부터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적 원만하게 좀 늘고는 있지만, 인허가에 비해서 착공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가 상승과 인허가 이후에 실질적인 사업이 전개되는 것에 있어서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의 공급 정책이 바로 인허가와 착공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면한 시점에서의 모습들은 지금 현재를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의 수급을 바라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시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대책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권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채권, 우리 얼마 전까지 채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몇몇 분들은 그 회사채 AA 등급의 채권을 좀 사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채권 전략,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금리를 통해서
자산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회사채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결국에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 비국채, 국채를 제외한 채권 종류별의 유동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정책과 인플레 때문이었는데 채권 전반적인 투자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시장이 냉각되었기 때문에 국채보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회사채의 금리 레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를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나타내는 스프레드로 가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채라는 것은 결국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말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회사의 체력이 금리로 인해서 비우량한 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량한 기업이 큰 매크로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체력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채권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종류별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정도의 금리 레벨을 이 기대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7월 이후부터 국고채 시장 금리가 50bp 이상 내려갔는데요.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국고채 주요 만기물별 금리가 3% 후반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국고채 금리가 3% 후반이라는 것은 만약에 금리 레벨이 낮아져서 발행이 되었던 것이 올라가게 되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은 이 쿠폰이 아니라, 그리고 시장 금리가 아니라 결국 가격 대비 받는 금리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4%를 훌쩍 넘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금리 레벨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만은, 국고채에 대한 수익률이 3에서 4%였으면은 비국채, 공사채, 은행채, 회사채 4%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금리 레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후반부부터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투자를 많이 하신 것으로 지금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시점 이후로 들어가도 늦진 않는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랐고 또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남들이 다 좋다 할 때는 이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끝물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휴먼 인디케이터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채권 시장이 재미있는 것이 시장 금리의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국고채를 중심으로 금리 레벨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비국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요. 이를 가격에 반영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결국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배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조금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결국 각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할 부분인데, 그 말인즉슨 꼭지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채 금리 레벨보다는 좀 완만하게 금리의 레벨이 변한다라는 것은 아직은 접근을 했을 때 내가 리스크에 준하는 리턴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는 국채에 대한 금리 전망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우량 채권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기에는 적기는 상반기 후반부 그리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실질적인 어떤 그런 회사채라든가 이런 채권, 아니면 말씀하신 국공채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ETF도 있잖아요. 네. 예. 요즘 ETF를 사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 채권. 갑자기 제가 그 티커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레버리지 써가지고 사는 것도 있지 않나요? 채권도? 사실 저희 애널리스트가 이 ETF 상품을 다 알지를 못하고, 저 또한 상품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또한 애널리스트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추후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은 상품에 대한 수요보다 채권, 알채권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수요가 좀 더 폭증해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알채권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의 금리 레벨, 수익률에 대한 판단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상품은 이제 그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이 하나만의 채권으로도 내가 쿠폰을 계속 정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과연 10여 년 동안 이런
이점을 누릴 수가 있었던 시점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기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여러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본인 판단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서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건 어떻습니까? 아까 뭐 부동산 이야기도 하셨으니까 네. 그 부동산을 요즘 뭐 새로 사는 거 좀 위험하니 배당이라든가 이런저런 거 감안해서 리츠를 사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이미 지금 좀 트렌드에 안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리츠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송구스러운데 제가 리츠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 기관 투자자분들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채권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 리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좀 우려를 좀 표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은 결국 유가증권의 한 형태로 그렇죠. 이에 대한 부분들을 취득을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부동산 시장,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 금리 레벨과 비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과거보다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 왜냐? 대체 투자의 일환으로 접근했었던 매력이 금리 레벨이 워낙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반감이 되어 있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채권 자산보다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은가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금리 역전차,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금리 인상이 다음번에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금리 인상이 지금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하고 맞물려지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떤 이 시장에 그건 뭐 부동산도 그렇겠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이 채권, 그다음에 주식 시장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간단히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통화 정책은 작년 8월부터 긴축 스탠스, 정상화를 넘어서 긴축으로 갔는데요. 저는 400m 트랙 중에 300m는 지났다. 그리고 이번 8월 말 금통위에서 25bp 또는 50bp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부임하신 이창용 총재의 그런 여러 가지 언행들을 고려할 때 보다 명확한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고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긴축 스탠스와는 이제 그 통화정책의 긴축 스탠스의 영향력은 한층 완화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인즉슨 채권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투자의 적기가 점차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궤를 같이 하게 됩니다. 긍정적이다. 그런데 회계 용어 이제 FIFO 선입선출법이 있는데요. 가장 수익률이 먼저 좋지 않았던 것이 채권이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수적으로 반영을 했었던 자산을 얘기하자면 당연히 채권이죠. 채권은 물가가 주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2월 이후에서나 이제 물가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되었고,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가 너무 거칠어지다 보니까 주식과 가상화폐, 그리고 봄철 이후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주택시장을 비롯한 부동산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매기자면은 가장 물가에 취약했던 것이 채권,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이 정도로 나열해 볼 수 있겠는데요. 채권이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다른 유가증권은 조금 더 통화 정책과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은 가장 느리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힘겨루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시장 금리는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중국의 물가 지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의 완전 롱뷰는 사실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습니다. 3분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 아직은 통화 정책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가나 고용, 경기에 대한 지표가 시장의 기대치와
어긋났을 때 지난 금요일에 국채시장, 미국채 시장 금리 레벨 보시면 폭등을 해버렸죠. 어제는 소폭 내려갔습니다만은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향적으로 편향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비롯한 경제 펀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3분기에는 좀 유의를 하면서 채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시장 금리가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통적인 자산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냉기가 사라지면서 온기와 냉기가 좀 같이 공존하는 국면이 하반기 후반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 부동산으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앞으로. 네. 네,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가치에 집중하자. 같이. 네.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103%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이 주택이 하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중요도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소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서울. 왜냐하면은 이 150만 가구가 조금 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인구는 약 1,000만 명, 조금 안 되죠. 그리고 가구 수는 매년 10만 가구씩 늘어나고 있고 거기서 1인 가구가 약 8에서 9만 가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수는 총 가구 수는 이제 400만 가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주택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충족이 덜 되고 있다라는 점을 나타내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이 넘치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에 대한 수급의 미스매칭이 되는 구간들이 많고요. 또한 공간에 대한 니즈, 가격으로만 바라보는 시대는 저는 좀 다소 이제 어느 정도 끝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MZ 세대들 중에 특히 Z 세대들은 어떤 주거 형태든 본인의 가치관과 취향이 본인이 거주하는, 정주하는 공간에 잘 묻어나기를 바라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으로만 접근했을 때에는 가격이 오르면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리면은 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수요는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요, 빠르게. 거기에서 이 욕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가격으로 책정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서 결국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전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이 부동산의 속성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나중에 또 정책이 발표가 되면 네, 그때 또 한번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죠.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SK증권 신월연구위원이셨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